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소식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진압과 구조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 20분쯤 관련 보고를 받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는데요. 이 총리 역시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신속한 진압과 인명 구조를 지시했습니다. 또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 수색 등 안전 조치 등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소방청에 설치된 중앙사고 수습본부와 제천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헬기를 이용해 제천시로 급히 이동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무위를 열어 바른정당 통합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전체 당원에게 묻는 안을 의결한 겁니다. 앞서 안 대표가 제안했던 대로입니다. 전 당원 투표를 이제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당원의 뜻 받들겠습니다. 당무위에선 전체 당무위원 75명 가운데 48명이 참석해 45명이 투표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 주변은 통합파와 반대파가 뒤엉켜 내내 소란스러웠습니다. 부정이야! 정신차려! 부정이들 떠나라! 결국 오는 27일부터 31일 전 당원 투표 일정까지 나왔지만 반대파는 원천 무효를 주장 중입니다. 다른 당과의 통합은 전당대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 당원 투표를 결정하라는 당무위의 결정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 당원 투표가 실시돼도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지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외연을 넓히면 속빈 강정의 외연을 높인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때부터 통합을 주장해온 손학규 국민의당 고문은 오늘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바로 정치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안 대표는 조만간 송 고문을 만나 도움을 청할 전망입니다. 오늘 SNS에서 아침부터 출처불명의 글이 돌았는데 그게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 공사도 못하게 하고 또 철수해라 협박까지 했다 이런 글이 돌았는데 그건 사실인 건가요? 네, 저도 그래서 사실인지 이제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 바라카 원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현지 업체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열심히 더 하면 했지 갑자기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평소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부와 한국전력 또 다른 기업도 원전 공사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거네요. 네. 원전 이야기를 만나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원전 수입국이고 네. 또 당연히 얘기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와대도 이제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분 만남에서 정말 원전 얘기는 그쪽에서 안 했다는 게 이제 청와대 얘기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설령 원전 사업 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칭찬받을 일 아니냐. 그런데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진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신비님 나오시는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비의 날. 예. 왜 달력이 표시 안 했어? 안 했어요? 자, 신비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명정님. 안녕하세요.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저는 신비도 최정민도 아닌 푸른나무입니다. 왜 나를 팔고 지랄이세요? 이틀 안 생각하고 왔습니다, 지금. 2014년도부터 신비님하고 푸른나무님의 목소리를 헷갈리는 분들이 있었는데 초창기부터 지금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매력 있잖아요.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특정 데시벨의 목소리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생맹 있잖아요. 똑같은 청맹이라는 게 있는데 특정 데시벨의 특정 영역대의 목소리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음색이 이 사람 누군지 다 알잖아요. 가끔씩 들으시는 분들은 이 새끼가 푸른나무지 최정민이 이제 신비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많구나. 마차하고 신비 목소리가 또 구분 안 간다는 사람. 헐! 설마! 괜찮은 억지인데? 그 목소리가, 그죠? 자, 목소리는 그렇게 치고,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올말로 달려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나이를 한 살 더 드실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심란해지는 그런 연말이긴 합니다만 또 방송이라는 건 또 뭐 이렇게 계속 흘러가서요. 역사 속에 그냥 남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시사 정치는 오랫동안 보고 듣고 할 만한 거리는 안 돼. 하루살이 방송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말이에요. 그 미국에서 외계인을 이제 인정했잖아요. 연구했다. 이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기는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제국주의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나이를 말이에요. 예. 처음에 태어나면 125세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살씩 까나가는 거. 0세가 되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 권 PD가 이 나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불끈하잖아요. 이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이도 역으로 가자. 100세부터 시작할까 아니면 125세부터 시작할까? 근데 그 125세부터 시작해도 만약에 한 80세 되고 끝나면 어떡해요? 80세까지 산 건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방송하기 전에 국민의당이 2시에 당무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전 당원에게 투표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물어보자라는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어요. 국민의당 당무위원회 위원이 총 75명이래요. 그중에서 46명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당무위원회 자체가 친안으로 만들어진 기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통과는 사실상 뭐 기정사실로 됐던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성이 있냐 없냐는 이제 다른 문제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전체 지역구원이 24명이래요. 그리고 나머지가 비례대표야. 일부는 비례대표라고 할지라도 안철수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역 의원들은 반대하는 기류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총회 같은 데 나오지 않고 당원에게 물어보겠다는데 이 자신감은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가 당대표 나와가지고 과반을 넘기면서 1위로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을 치른 후보이기 때문에 전 당원에게 물어보면 국민의당 당원들은 통합을 찬성할 거라는 자신감 속에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당무위원회에서는 이제 의결이 됐어요. 일단 당무위원회에서 저지를 저는 할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저지도 못하고 바로 통과된 이유는 어쨌든 입구에서 전부 다 반대파를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를 했다는 거죠. 저지에서 이제 큰 무리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호남의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정동영 등 어쨌든 전면 보이콧을 하겠다는 입장을 당무회의에서 저지를 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무위원회가 압도적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난 안 대표의 전국 순회를 통해서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이 자신감 속에 지역의 권리당원들과 기득권인 국회의원들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는 걸 확인한 것 같고요. 그 확인의 괴리 속에서 어쨌든 자신 있게 지금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다. 일단 이게 섰다. 서서 지금 일사불란하게 앞을 향해 진행이 가고 이 계획은 어쨌든 유승민 바른정당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가 지금 보이고 있죠.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생각하는 수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정당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통합을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랄까 이런 거를 착수를 했는데 제가 이런 키워드를 한번 던져드려 볼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철수를 그냥 미워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정치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안철수를 이용해 먹을 구석이 정말 많더라.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한번 바꿔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가 지금 노리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호남 포기예요. 그 당연한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건 호남 포기로 보이잖아. 안철수가 정말로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바른정당과 합당을 한 뒤에 보수의 포지션을 제대로 가져가겠다. 자기가 한번 재미를 본 총선에서의 그 느낌을 가져가서 아예 자유한국당을 3위 정당으로 내려앉히겠다는 포부가 보여서 요거를 잘 키우면 있잖아요. 그들 간의 보수 먹기 싸움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아까 질문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안철수를 반대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정치권에 접어들었을 때 굉장히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좋았던 새정치 그리고 그만의 새로운 정치의 영역을 구축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고 그런데 그 하는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짝짓기였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철새처럼 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철수 씨가 그럴까?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고도
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당에서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쨌든 당내 적폐청산이 아닙니까? 기득권 세력들의 적폐를 없애기 위해서 당내에서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어쨌든 조국 교수 중심으로 해서 개혁안을 만들었었는데 그에 반발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 나가서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4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원들을 탄생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정의당 또는 진보당, 노동당 이런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 철학,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극우 정치 철학,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이 나라에는 중도 보수 정치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자기 정치적 포지션을 취하고 그 포지션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정치적 철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지지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40석이 적은 석이 아닙니다. 지금 39석인데 39석이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새로운 정치를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힘은 우리 국민이 더 잘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무런 리더십이나 또는 새로운 정치적 철학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또 짝짓기를 한단 말이에요. 짝짓기를 또 하죠. 그러면 그 짝짓기를 하게 되면 유승민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은 적어도 반 이상은 적폐 세력의 아류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아류하고 합치면 어떤 정치를 보일 거냐?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통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정치 철학, 그것보다 더 국민을 위한 정치 철학을 내놓으면 얼마든지 지지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적어도 그런 정치는 내놓기 어렵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를 일단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 오늘 어떤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유미, 이준서 실형 선고를 했어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증거 조작에 가담한 이유미 씨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선 자체를 국정원식으로 치렀던 당이에요. 그게 또 공교롭게도 안철수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난 그건 몰라. 꼬리 자르기 딱 하고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된 뒤에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정말 미안한 마음은 10원어치도 없는 그래서 그 사이에 안철수가 뱉은 말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성 발언들이 있잖아요. 비아냥도 있었고 네. 비난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도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건 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안철수가 지금까지 뭘 해왔냐에 대한 부분을 수도 없이 깠으니까 그런 것하고 치더라도 안철수가 EJ 전략으로 말해요. 안철수가 자유한국당을 먹으려고 하면 그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 이전 투구를 만들어주는 구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쪽 표 가져가지 말고 그쪽에 합당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그쪽에서 한번 해봐라. 홍준표나 뭐 안철수나 뭐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이긴 한데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빠르긴 한데 유승민과 안철수는 왜 통합을 하려고 할까? 이걸 이제 요즘은 조금 있으면 야합으로 이제 이어질 겁니다. 왜 그렇게 통합이 될까라고 한다면 이들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두 사람은 목표는 하나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가는 길에 있어서 자기 철학이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국민이 봤을 때 쟤는 A, 쟤는 B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철학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 철학은 절대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변하지 않는 국민이 갖고 있는 그를 바라보는 절대 철학 그리고 목에 칼이나 총이 들어와도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죠. 대통령이 되려면. 그런데 그런 정치 철학 없이 대통령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합집산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건데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말이죠. 지금 이대로 가면 자유한국당 내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기 투표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그러면 뻔하잖아요, 지금. 뭐 새로운 제2의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새로운 인물들이 싱싱한 인물이 쫙 나와서 지지를 받을 일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펼칠 수 있는 철학은 극우 정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좀 더 좌측으로 와버리면 더불어민주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못 온다니까요.
그럼 섞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후보를 못 내놓거나 또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푹 꺼지거나 그 다음 해에 총선에서 지금 의석수보다 3분의 1이나 2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축소된다면 자유한국당 대선을 못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지금 유승민과 남아있는 사람이 저쪽 편에 남아있는 사람이 유승민과 안철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유승민과 안철수는 지금 그림을 그릴 겁니다. 판을. 지금 아무래도 극우와 극좌가 그럼 그 사이에 노동과 시민사회단체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계속 틈새를 벌릴 겁니다. 틈새를 벌리면 지금의 지지율에 비해서 쭉쭉쭉 빠질 거예요. 어느 순간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틈새가 생기겠죠. 그럼 그 틈새를 파고들면서 안철수와 유승민이 치고 빠져나가면 자유한국당은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흥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로드맵을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구상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유승민이 박지원을 받아들여도 통합하겠다 이거예요. 그대로 있어도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의제인데 정치권에 받아들이겠다는 이유는 이미 로드맵이 섰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바로 한 달, 두 달, 6개월 앞에는 너희들한테 밀리는 것 같지만 1년, 2년 후에는 반드시 너희들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고 오게 될 거다. 그것이 보수, 극우, 대통합을 통해서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속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바뀌었다. 완전 프레임이 유승민이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바로 전국을 순회해서 호남의 전 의원들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다. 적어도 권은이나 뭐 새로운 사람들은 나랑 올 거다. 그러면 소수, 적어도 우리가 말한 반반은 아니고 서너 명, 많게는 11명까지는 계산이 되지만 이 정도는 떼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제가 이거를 사실은 현장에 지역위원장들하고 국민의위원장도 며칠 전에 통화를 해봤어요. 오신 분도 있고 농성장에.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저도 놀랐어요. 통합을 원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예.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4에서 5인 선거구로 확정이 되면 자기는 무조건 낸대 국민의당은. 기초 의원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통합을 원하겠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거고 그것이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은 안철수 대통령 시켜야 된다라는 의지들이 그 내부에 있다라는 겁니다. 소수지만.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에 당해온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쟤들은 또 무슨 꿍꿍이를 부리는 거지 그렇죠, 무섭다 그렇죠. 이런 건데 지금 안철수와 유승민의 하는 행위들은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에요. 그럼요. 탈출하고 싶은 거야. 5% 미만의 지지율 갖고. 그래서 이제 통합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당내에서 직접 한번 돌려본 여론조사도 있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월간 중앙이 했던 여론조사예요. 19일 날 했던 건데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어느 정당 후보를 찍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당 52.2%, 한국당 17.8%, 통합정당 16.5% 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고 있거든요. 저번에 국민의당 당내 여론조사는 19% 나온다고 또 자랑질을 했어. 일부의 국민들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기를 바란다는 명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터넷상에 이런 기사에 달린 댓글을 한번 봤는데 정말 공감됐거든요. 50도의 물과 50도의 물을 서로 섞어 놓으면 이게 100도가 되는 게 아니다. 요거는 물어보기 나름인 거라고 봐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당, 바른국민당이라든지 이런 식의 새 당명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이 여론조사는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시너지가 있다고 보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자꾸 명분을 만들어서 안철수는 확실하게 결은 산 것 같아요. 보수의 대안이 되겠다라고 봐요. 일단은 그게 합당을 나중에 자유한국당과 하든지 안 하든 상관없이 보수의 대안이 되겠다고 하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궁여지책이란 건 뭐냐면 그냥 활로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대로 당하다간 지방선거 때 전멸이다라는 위기의식은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기 철학이 확실하면 국민들의 정치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권력을 쟁취하거든요. 자기들 실력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도 없고 씨발 정치 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오기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또 여론조사 적폐가 가동되기 시작하는데요. 전 이렇게 봅니다. 이 여론조사가 지금 보니까 응답률이 2.6%밖에 안 됩니다. 응답률이. 그리고 항상 이때쯤이면 이 적폐 언론들이 꼭 조중동에서 먼저 치고 나가요, 이 자식들이. 이게 나가는 게 뭐냐면 이게 선동하는 겁니다, 언론이. 그렇죠. 예. 예, 선동해서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내년 지선에 진보 민주 세력인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적대하는 세력들을 규합할 목적으로 이게 이제 큰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판을 이미 그렸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문재인 정부에 덤벼도 못 이긴다.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판을 깔아야 된다. 이 판을 까는데 첫 번째가 지금 유승민과 안철수가 깔았고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개 같은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국민들이 통합하나 보다 이런 헛소리의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이 뒤에는 항상 무슨 얘기가 뒤따르냐면요. 내년 지방선거 1대1 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유한국당 내에 안철수나 유승민에 대한 비토 세력이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까지는 공학적으로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구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통합하는 그 정당들이 이전 투구하듯이 보수표 갈라먹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민주진보 쪽의 세력들은 그 지지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50%가 넘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 이 정도니까 그렇다고 이게 아주 신뢰할 만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각종 여론조사가 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홍준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론조사 다 조작이다고 당내 행사에서. 근데 요거는 본인 스스로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론조사 오면 우리 당 지지한다고 하세요라는 거를 계속 밝히려고 하는 일종의 그것도 선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우리가 실제로 20% 미만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선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두 정당이 만약에 합당한다고 해도 나오는 지지율은 40%가 안 되고 3%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떻게 보면 박근혜를 끝까지 지지했던 나중에 5% 말고 어느 시점까지 박근혜에게 실망했던 30%가 한 4년 동안 지지했던 지지율이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복원할 수 있다고 봐요. 합친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프레임을 지들끼리 막 만들기 시작해. 그러면 지금 홍준표가 지금 안철수나 유승민에 대한 견제가 어마어마해요. 보수표 뺏어갈까봐 이 싸움을 적절히 잘 붙이는 것도 전 능력이라고 봐요. 이쪽에서 큰 그림 그리시는 분은 그런 그림을 그려야지. 안철수를 전략적으로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이 월간중앙의 여론조사가 제가 이제 전체 여론조사를 보고 정말 신비님처럼 이건 뭔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일단은 민주당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어요. 다른 여론조사하고. 그거는 이미 팩트로 굳어진 사실 같고요. 이 사실을 어떻게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느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그림이 보이는 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요. 문재인 정부 평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게 집권 초반에 비해서 현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예요. 세부로 들어가면. 부정적 유도네. 그렇죠. 초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대 이상이 55.1, 기대 이하가 22.2, 보통 20.2. 이게 뭐냐 하면 이 표만 보면 부정 여론이 22.2 높네. 유보층이 20.2나 되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집권 초반에 비해서예요. 이걸 약간 좀 헷갈리게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가 여당은 그럼 본인들의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하고 있느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요즘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잘함 45.5, 잘못함 30.6, 보통 21.2가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국정우선 과제는 그럼 대통령은 지금부터 무엇을 위주로 나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개혁과 적폐 청산이 41.3, 경제민생이 38.3 이렇게 나와요, 순위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이 넘어갑니다.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어느 쪽이 승리할 거라고 보느냐. 여당이 66.3 승리할 거라고 본다. 그럼 바로 또 어떻게 넘어가냐면 지방선거에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한테 투표할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56.9%를 투표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만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다면 누가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승민 34.4, 안철수 17.3, 제3의 인물 28%가 나와요. 전혀 다른 맥락의 질문을 섞어버려가지고 순서를 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통합이 나와요. 지방선거까지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통합이 이후에는 그럼 누구를 지지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52.2, 자유한국당 17.8, 국민의당 통합정당 16.5가 나옵니다. 이게 여론조사는요,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지방선거면 지방선거에서 과연 지금의 여론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띄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이후에가 궁금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띄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통령 국정 운영부터 쭉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끝에 가서 통합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당, 민주당과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론조사 흐름에 그냥 묻혀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통합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니까 민주당 지지했던 민주당을 찍겠다라고 했던 56%가 넘던 사람들이 4%가 빠져서 통합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렇게 하면서 결론은 중앙일보, 월간중앙에서 결론은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민주당 지지층이 일부 통합당으로 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그건 말도 안 돼, 사실. 예, 이상하죠. 이 지지율을 보면은 정말 안철수 폭망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미미할 수 있어요. 뭐 응답률도 있고 그래서. 근데 안철수의 지지율보다 유승민의 지지율이 배가 높아요. 딱 배가. 그렇죠. 17.34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오늘 현재는 우리가 좀 이런 수치들이 우습게 생각하겠지만 6개월, 7개월 후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촛불혁명 이후에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들이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여론조사를 넘어서 TK 여론조사까지 나와요. 지역을 또 지역 감정을 부추겨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중국 방문을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TK 지역에서는 중국 방문의 굴욕적인 중국 방문이었다고 해서 높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정상적인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 70%가 지금 언론들이 잘못 보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현 정부를 적폐청산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렇게 틈을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중동과 안철수와 유승민이 그리는 그림은요, 정확하게 128석 대 167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쟤네들이 지금 있잖아, 통합하고 나서 좀 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깝게 간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한 후에 이들이 어떤 정치를 필 거냐, 만약에요. 그렇게 통합을 하면 얘네들이 지금 50석이 나와요. 거대 50석이. 물론 몇 석은 떨어지겠지만, 거기다가 합치면, 자유한국당과 합치면 167석이 나옵니다. 조원진까지 합치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다 합쳐봐야 정의당 민중당 다 합쳐 128석이에요. 거기다가 국회의장 한 석 해봐야 129석이에요. 그럼 개헌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딜레마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프레임을 조중동이 지금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 언론들이. 그리고 이것들을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진보, 노동, 사회단체들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박사모들이 이영주 구속하라고 집회하고 있어요, 지금. 박사모가요? 네. 이렇게 해서 사이를 벌리다 보면 틈새가 나오는데 그 틈새 정치를 통해서 싹을 틔우려고 하는 유승민과 안철수의 계략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계략은 이 안철수와 유승민만의 계략이 아니라 홍준표하고 일부 내통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에서도 바른정당과 통합 느슨하게 바라볼 수 있다. 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걸 즉시 내놓잖아요. 이게 이제 EJ라는 건데 어쨌든 이런 큰 그림을 누군가가 그리고 있고 거기에 안철수가 말려 들어가고 있고 일부 그것을 눈치채고 있는 정치 백단 박지원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저들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또는 지금 촛불혁명 정부의 적폐청산을 방해할 목적으로 뭔가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뭔가 모략과 EJ가 난무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를 미워합니다. 지금 그 지대에 버티고 있었어야 합니다. 반드시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활로를 구축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가 아까 그 여론조사에 보고 아뜨거 했을 수 있는 부분이 민주 세력이면서 안철수를 지지했을 사람들은 다 지지를 철회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유승민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이유는 그거고 보수 쪽 사람들은 유승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죠. 이쪽 사람들은 사실 안철수에 대한 지지는 사실상 0% 정도 남았다라고 보면 큰 그림 그리고 욕 먹고 하는 건 안철수지만 결론적으로 안철수가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시민님하고 저하고 어떤 걸 만들었는데 주도는 내가 하고 욕은 내가 다 처먹고 있는데 지지율을 봤더니 형이 더 높게 나와. 감성적으로 잘생겼습니다. 감성적으로 나중에 언젠가는 유승민과 안철수도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작으로 갖고 가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신비님은 말씀을 참 공포스럽게 잘하시네요. 궁여지책이에요. 그들은 어쩔 수 없는 뭔가를 막 짝짓기라는 걸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문재인 정부나 우리 같은 네티즌들이 그들의 어떤 그런 쪽에 말려든다기보다는 잘 방어해 가면서 지지율 지켜가면서
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 대선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 완고하게 최소한 우리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정권이 최소한 3번 이상은 안 넘어가게끔 만드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난 뒤에 그래도 세상이 상식적으로 됐다라고 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당무위원회에서 지금 통합을 하겠다, 합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국민의당 당헌 당규에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무효랍니다. 오세훈이 왜 무상급식 관련해서 33.3%였잖아요. 전 당원 투표를 하는데 33.3%가 넘지 않으면 이 통합 자체에 불가능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그 안철수 씨께서 이 투표에 자기의 재신임을 걸었는데. 그런데 어차피 안철수는 어느 쪽이든 일단 대표 물러나겠다고는 했어요. 근데 자기 정치력의 타격을 엄청 받을 수 있는 게 실제로 전당대회 때도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뭔가는 있지만 되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그런 열의가 없었어요. 안철수 자체에 대한 기대가 없던 사람들이 되게 불참한 투표로 당선된 그런 입장이라서 33.3%가 안 되면 안철수는 정치 생명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상태까지 왔다. 끝나야죠. 끝나고 저는 투표를 붙이는 순간 전 된다고 봅니다. 이미 이 프레임이 짜져 있기 때문에 됐고 보이콧 해봐야 저는 33%는 넘을 거라고. 왜냐면 지방선거 놔두고 지금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철수가 지금 힘 받고 있는 겁니다. 두고 봐야겠네요. 33.3%를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지난 1월 달에 국민의당 전당대회 이게 이제 대선 후보 뽑는 거죠. 이게 19.25%였고요. 19.25%였고. 그리고 8월 달에 전당대회 안철수 뽑을 때 투표율은 24.26%였어요. 뭐야? 그게 무슨 투표야? 그래서 국민의당의 당원 투표가 33.3%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장 높았던 게 안철수 뽑던 바로 8월달 전당대회인데 24.26%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투표율을 높이는 게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태. 와, 그럼 국민의당 지지자 중에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투표 안 하시면 그냥 되는 안 하면 거네? 되는 거. 투표 안 하기 운동. 오세훈이 쫓아낼 때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투표율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절대 다수의 당원들은 당심에서 떠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묘한 아다리에 딱 걸려있는 상태라 안철수 대표의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네요. 예. 당원 수를 허위로 했을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세를 부풀리려고 그렇죠. 많이 뻥 튀겨 놨긴 했지만 허수일 가능성이 높으면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자체 선관위에서 조정해 버릴 수도 있어요. 전에 그 완전 국민 경선제로 해가지고 전국 돌면서 대선 후보 뽑았잖아요. 그때 늘어난 당원들이 이제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태가 온 겁니다. 예. 안철수와 유승민의 이 씨앗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 쪽에서 지금 안철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의미에서 또 다당제 뭐 이런 개념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첨예하고 예민한 문제. 임종석 실장은 왜 UAE에 갔나? 근데 지금 청와대가 지금까지 내놓은 이야기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UAE와 관계가 좀 틀어진 부분도 있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무마하러 간 건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로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청와대 관계자 쪽에 나온 말인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관계자라는 말을 믿으면 안 돼 일단. 관계자라는 말로 뭔가 퉁치려고 하면 안 돼. 실제로 어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몰라.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신문의 기자라고 하면요. 내가 어떤 기사를 의도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소설을 쓰면서 청와대 관계자를 빌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청와대 관계자 누구인지라는 말이 안 나오면 소설일 가능성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성이라도 출처를 밝히는 게 신뢰를 높이는 것이고 그렇게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그걸 못하니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개 같은 짓을 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보통 언론들이 관계자라고 얘기하면 그 관계자는 자기 언론사의 데스크를 의미하는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아니 그놈들 관계자는 집에 있지. 그런가? 제 생각에는 이제 데스크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고 인터넷 SNS 여론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의사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라고 얘기하면 이 신문사의 데스크에서 그렇게 논조로 가져가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청와대에서 지금 계속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맞대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받아치는 거잖아요. 임종석 실장 나와라 했는데 공교롭게도 휴가를 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연차 쓰려고 하자.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난리도 아니더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 제1사장이 따라갔다는 부분 그리고 그 왕세제라고 하는 옆에 배석했던 사람이
원자력 관련한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냥 일상 그건 부수적인 업무죠. 예. 다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행정부 장관인가 하여간 그래요. 근데 이것도 좀 웃기는 프레임인 것 같은 게 우리가 방송으로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UAE가 불편할 게 뭐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기존의 박근혜 정권 같은 청와대가 아닌 입장에서 박근혜 정권 때 무슨 일로 그거 있잖아 막 원전 막 건설비 이런 거 다 지원해줬던 예. 게 이명박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틀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워딩 자체를 기본적으로 믿는 것이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비틀기 시작하면은 다 맞아떨어져요. 기자분들이 너무 예민해요. 기자분들이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분들이 너무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청와대가 하는 말을 일단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MB하고 아랍에미리트 왕자하고 존나 친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랍에미리트의 왕자 MB하고 친한 왕자도 불러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웃으면서 하는데 좀 화가 난 게 뭐냐면 지금 이 정부는요 왜 그렇게 힘이 없나 모르겠어. 나 화가 나. 그러면 그런데 임종석 가수 갔다 씨발. 니네들이 가가지고 이명박이 조수 찾으러 간 게 내가 무슨 잘못이냐. 톡 까놓고 얘기하고 니네 무슨 짓 했냐 거기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보면 돼. 그러냐면 이 정부는 그냥 투표로 당선된 게 아니고요. 투표 플러스 적폐청산이라는 역사적 큰 대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UAE 원전 게이트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한국당은 아랍에미리트 왕자하고 MB가 친하니까 무섭니? 이렇게 이제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고 있는가 하면 이게 장난하는 거냐 지금 이게 국제관계가 이런 게 아닌데 이 600만의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원전이 나오는 나라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청와대의 관계자가 가서 지금 MB 수사와 각종 이런 거 가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관계. 그러면 쫄지 마. 니네 왕자 안 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냥 국제관계는 유지해, 우리하고. 단지 우리는 MB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한국당이 MB의 저수지를 찾으러 갔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마치 MB의 저수지가 합리적인 것처럼, 정당화된 것처럼, 이렇게 더 씌워서 이제는 오히려 공격을 받아서 있잖아요. 정치보복 프레임을 또 씌우는 거죠. 또 씌워가지고 임종석 실장 코너에 몰아놓고 너 이리 와봐 빨리 불러. 그러면 가서 임종석 실장 그래 돈 찾으러 갔다 그럼 뭐라 할 건데. 사실 이게 이 외교 관계라는 거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외교 관계는요. 외교 당사자들이 만나서 뭔가 내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투자건, 그 다음에 외교 안보건, 아니면 뭐 범죄건, 무슨 일이든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언론에다가 다 밝혀야 됩니까? 그건 밝히면 안 돼요. 박근혜 때 봐왔잖아요. 어떤 짓을 해왔는지. 외교적으로 예민한 사항들을 그냥 밝혀버려서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먼저 풀어버려서 막 외교 참사가 벌어지고 이러잖아요. 이게 외교 관계는요.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할 게 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발언들도 있어요. 외교 안에서는. 그런 것을 다 밝히라고 그러고 미루어 짐작해서 그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자들이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칼날을 들이대면은요. 박근혜처럼 정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박근혜처럼 정치 어떻게 해요? 기자님들 불러다 놓고 명령하다라고. 노트북 다 뺐고. 다 뺐고. 그 과자나 좀 놓고 음료수 놓고 차렷하고 부동자세로 듣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한국당을 정말 짱돌로 조사버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통령이 자기 당 소속 출신의 대통령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을 켜서 탄핵을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만들어졌으면 적어도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등다리에 칼은 꽂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용히 잘 떼기를 바라고 그냥 침묵하면 있으면 되고. 그런데 일본에 달려가서 개지사슬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랍에미리트와 관계가 틀어진 게 박근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좀 복원하려고 간 걸 가지고 또 프레임을 더 씌워서 현 정부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관계는 아까 명종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여야가 없어요, 국익 차원에서. 그런데 등다리에 꼭꼭 칼 꽂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우리 정부를 뭐라고 하겠어요? 말을 다 하고
황세자 만나가지고 다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고 왔는데 또 국내에서 공격을 하는 거야. 조시발 공까리 나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명동님이 얘기한 대로 국제관계는 쉽게 말을 못 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한 거란 말. 그러면 자유한국당 그걸 알 터인데 국회 회의는요 전부 공개예요. 누구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접속하면.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런 인신공격을 하게 되면 국가 망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자유한국당은 저는 해체되고 다시는 그런 정치적 철학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들은 또 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나 합시다. 그래야겠네요, 진짜. 전혀 도움이 안 돼. 지들이 쌓아놓은 똥을 이렇게 치우고 있으면 거들어줘야 되잖아. 과도한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몰고 갔어, 이것도. 과도하게 치운다. 과도하게 적폐청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외교 관계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프레임 걸어놓은 거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걸려 들어갑니다. 논란거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은 걸려 들어가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뭐냐면은 그들이 맞는 말을 하고 있더라도 역 프레임이라는 게 있네. 뭐냐면 쟤네들은 원래 그런 새끼들이니까 니들 말 안 믿어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홀대론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홀대를 받은 것도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뭔데? 문제가 뭔데?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지지율이 20%를 넘기기가 힘들잖아. 자유한국당만 넣고 봤을 때도. 그러니 그걸로는 정치를 못 하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제로 선거에 들어가면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 세력으로만 보면. 그런 관점에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한심하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러니까 한심을 이미 넘었죠. 그죠? 천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시민들이 완전히 깨어나 있는 상태인데 뭐 일부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대부분이 깨어나 있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게 내 자신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뭔가 국민들은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노력하는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특정 정당 얘기를 않겠습니다.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당신들이 법인세 좀 내면 이게 이 돈이 지방정부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복지국가로 가고 이 지방정부에서 각종 중소상인들,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그러니까 이런 로드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숨겨야 될 것과 약간의 새로운 것들을 진보 민주 세력들은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하기 때문에 실수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아주 자그마한 실수거나 또는 밝히지 못할 사정을 마치 큰 적폐인 것처럼 공격해 대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저 새끼들 또 발목 잡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극우 세력이라 하더라도 적폐 세력이라 하더라도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좀 이딴 식으로 하지 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좀 여야가 따로 없이 힘을 몰아주고 그리고 국내 관계에서 정치의 문제가 있을 때 박식에 붙으면 되는 거거든. 이게 페어플레이 아닙니까? 근데 국제관계 갖고 이렇게 자꾸 늘어지면요. 정말 이거 국민들이 볼 때 스스로가 자존감이 붕괴돼요. 우리가 촛불 켠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박근혜 때문에 붕괴된 자존감 내 MB 때문에 무너진 자존감을 난 되살리기 위해서 투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앞으로 제2의 촛불이 안 켜질 보장 없다. 만약에 그 촛불이 켜지면 이제는 116명밖에 안 돼요. 자유한국당 직원들. 10명씩 짱돌로 조사버리면 돼요. 제발 좀 대승적인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정권이 출범해서 6개월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컨벤션 효과가 일단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지율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빠진 게 없어. 한 70% 정도는 유지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 정도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끌려가면 안 돼요. 어떤 프레임이든 간에. 정면 돌파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지지율이 있을 때. 예. 막 좌고우면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는 것보다 정권 초반에 장관들 임명할 때 막 극렬하게 반대를 해도 요 느낌으로 가서 어느 정도 튼튼한 집으로 말하면은
골조 구조를 딱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 그런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 문제를 제외하고는 100점짜리입니다. 예,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요. 국제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노동 문제가 정책이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 노동 정책을 제외하고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100점 넘게 줄 수 있습니다. 예, 만점짜리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게 뿌듯해요. 예, 뿌듯하죠. 그래 내가 잘 뽑았다, 잘 투쟁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노동 문제 1년 기다려달라고 한 거니까 저는 이제 그걸 믿지만 지금까지는 전 만점이다.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에. 말리면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 신비님의 성장이 정말 뿌듯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관점으로 보면 피해의식, 결국 기득권에 당했다는 피해의식들이 어떤 경우는 다 못 믿겠다 이런 경우도 꽤 많잖아요. 진보 쪽에.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때 정권 바뀌면 세상이 다 좋아지는 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적도 있고 사회적 흐름도 있고 그들이 또 씌우는 완고한 기득권들의 프레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말려들어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에이 왜라 모르겠다.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나 다 똑같네. 요 관점으로 가면 이루는 게 하나도 없어서 기다릴 줄 안다는 거. 난 그게 굉장한 성장이라고 봐요. 저는 원래 10년 기다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앞으로 5년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 변신이냐 뭐냐. 그게 이재명 시장이 했던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통령 전에 박근혜에 대해서 막 엄청 깠었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요즘에 이재명 시장이 많이 고분고분해졌어요. 스타일이. 예, 그걸로 당신이 왜 이렇게 변신을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바뀌는 게 정상이다. 그렇죠. 박근혜랑 싸울 때는 알았건 몰랐건 간에 날 강하게 세워가지고 저 사람들이랑 막 싸우는 그 모습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이 됐어요. 일반 보통 국민들한테. 큰 힘이 됐죠. 근데 지금 여당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여당 마인드라는 게 변심 이런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내 생각을 조정해주고 국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여당 정치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성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이후에요. 즉시 전문가들 초청해서 양국 우호적 관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무엇을 윈윈할 것인가를 좀 토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가 화가 난 게 아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자체장들은 왜 안 하는 거냐. 대통령이 갔다 왔으면 즉시 각 우호관계를 가진 지자체가 있거든요. 중국에. 그러면 불러들여서 어떻게 지역 경제를 서로 윈윈하면서 발전할 거냐. 성남시처럼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여당 관점. 예, 동의합니다. 여당 마인드. 예.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 설명할 수 없나요? 마차님? 여당 마인드를 영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얘 또 트럼프 깠는데 영어를 해. 그냥 한국말로 해. 그렇게 하면 되겠대요. 우먼 파티 마인드. 뭔 말이야, 유머야, 이게? 여당심. 친미파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갔어요. 불가역적 합의라고 우리가 했던 2015년도에 12월 28일 날 한일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뜨거운 감자 같은 게 남아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선거 과정에서도. 근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가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정부는 달라졌지만 정권은 달라졌지만 이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압박이랄까요? 그래서 지금 외교부 산하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TF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일본을 마냥 배척하기는 힘들거든요. 국가 간의 합의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입장이 정해질지 모르겠는데 그 합의는 말도 안 되는 합의였다는 것이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막 싸우려고 덤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잖아. 상식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네요. 사실 그 불가역적 합의라고 했던 그 박근혜와 아베 사이에 맺어졌던 어떤 미략. 사실 공문서도 오픈이 안 됐었잖아요. 그랬던 상황이었고 사실 이 부분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외교부에서는 지금 진상조사 중이고 곧 며칠 내로 이게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경천동지할 만한 우리가 짐작했었던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교관계라는 것은 그렇다고 일본을 적성국으로 삼아서 둘 중에 한 나라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싸웠으면 좋겠어요. 농담입니다. 무서워요, 전쟁은. 싸워야 될 상황은 아니고, 어찌됐든 이런 너무 비상식적인 부분들은
없애가고 일본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상식적인 선에서 외교적으로 이웃 나라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려면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반성하고 밝히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점령당했던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굴욕적인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고 우리가 적폐 세력들이 남아있듯이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이상한 합의를 했던 것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외교는 외교예요. 안보도 안보고 그 대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안들 중에서 잘못된 거는 밝히고 이거는 뭐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도 하고 국민들에게 주권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외교부에서는 강경화 장관은 그 진상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과 별도로 일본을 간 거죠. 가서 일본과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거 할 거니까 그렇다고 너희들 너무 충격 먹지 마. 우리 외교 관계가 그렇다고 없어지는 거는 아니야. 하지만 지나간 잘못은 반드시 털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아마 설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치가 않은 문제. 일단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 문제는 중국과 한국과 필리핀, 인도, 대만 엄청난 국가들의 피해자가 일단 있어요. 이 피해자가 있고요. 이 피해자는 지금 국가가 뒤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가해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피해 국가입니다. 피해 국가. 그러면 피해 국가, 가해자 국가가 법정에서 싸울 때는요. 전면전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니까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서 권력을 적폐청산을 하라고 국민이 권력을 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의 앞에 서서 마치 대변인처럼 또는 변호인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 문재인 정부와 위안부 할머님들하고는 똑같은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들. 그럼 피해자들이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일본을 대해야 될지, 그리고 이 일본과의 관계 중에 동북아시아,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영토 확장 개념의 신남방 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다 이 국가가. 그럼 이 국가들의 모델이 돼야 돼서 이 국가들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이것은 이 국가들도 모범이 될 수 있는 협상안을 끌어내거나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일본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해요. 제가 볼 땐 만약에 일본을 먼저 갔더라면, 방문을 했더라면 이게 꼬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대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도 곧 평창올림픽을 초청하기 위해서 훈련 연기하자. 미국 오케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미국에서 오케이를 했느냐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자리를 잃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이 러브콜을 하니 덥석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빨리 TF팀에서 분석하고 일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겠다는 건 뭐냐면 한방 날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러면 정세가 국제정세,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되지도 않는 6, 7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헤게모니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잡아버린 겁니다. 트럼프도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말을 못하고 있고요. 일본도 그냥 홍준표 불러가지고 좀 불편한 심의 정도 할 정도 뿐이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직구를 못 날리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미 헤게모니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국의 중국까지도. 이 정도의 분위기를 자꾸 일본을 건너가면 이거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답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길이 안 보였잖아요. 솔직히 일본 관계가.
굴욕적이었잖아요. 근데 거국적인 시각은 신비님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칭은 위안부 합의라고 했지만 국민적 합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를 했다가 말한 대로 국민 대다수가 합의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이끌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강경화는 투트랙 기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와는 별도로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강경화가 위안부 문제 해결 적임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강경화를 이 안에 가두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목 자체를 시험대 섰다라고 네.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심해요. 그 안에 딱 세워놓고 지나친 기대를 막 심어줘가지고 조금이라도 삐끗했을 때 이게 다 강 장관 탓이다 이렇게 몰아갈 거란 말이에요. 두 분 다 예리한데 그 신비님의 그 노숙의 통찰 그리고 마차님의 그 450만 원의 통찰 이런 느낌. 그래서 좋아요, 이게 화해와 치유 재단에서 캡사이신 맞고 막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거는 다 심청년. 예. 네, 화해와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강 장관이 후보 시절에도 강력한 협상자였기 때문에 일본 극우가 가장 싫어하는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와 같은 입장이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강경화는 안 된다고 했던 거를 보면 지금 언론이 하는 짓이나 야당이 하는 짓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강경화가 어떤 입장을 밝히든지 물어뜯을 거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 사드 문제도 위안부 문제도 사실은 박근혜 똥치우기야. 그렇죠. 예초에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없었던 것은 없었던 것대로 불편하고 살아요. 근데 있었던 것을 다시 치우는 건 굉장히 힘든 거야. 상대방에 대한 태도 같은 건데. 그래서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한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더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거거든요. 아까 제가 노숙의 통찰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중국을 먼저 만난 부분, 중국이 없고 미국이 없다면 또 달랐을 거예요. 관계가. 그렇죠. 야, 중국은 저렇게 지금 니들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가 막 합의해주면 안 되는 상황 이해 못하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래요. 동북아시아의 맹주라고 자부하고 있는 일본이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할 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도 뭐 일본보다는 조금 더 국력은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북핵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트럼프하고의 관계를 잘 만들려고 하는 거. 그리고 시진핑과 관계를 잘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강대국들한테 빗보이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일본 배제의 그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와 별다리 것이 없는 정도의 그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면 국민적 지지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방송을 해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을 막 자극해가지고 박근혜 지지율이 확 떨어지던 지점 생각해 보시면은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정서라는 게 보수 쪽도 제대로 된 보수라면 일본에게 할 말을 하고 위안부 합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정부의 어떤 그런 걸 전 바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교부 TF에서 나온 그 결과물과 해서 일본과 재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재협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곧 방문하게 되면 아베를 딱 만나면 싸대기 한부터 우가라로 치고 시작해야 돼. 이 새끼 너 전직 대통령 뽕 먹는 거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 새끼 이 역사적인 걸 그냥 해 하고 한 대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자, 근거 없는 말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너 앉아. 그래 놓고 이 협상을 해야지. 이 새끼가 이게 아직도 대한민국이 말이야 일본 속국인 줄 아나 봐. 홍준표 불러서 의자 높여서 앉아서 지랄하고 있고. 이번에도요 강경화 외교장관도 의자 갖고 정치를 하더만. 그럼들 정말 악랄하더만. 그래 싸대기 한 대 때려야 된다니까. 쿠션을 하나 더 놓고 안 놓고. 그렇죠. 높이는 높이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일본을 먼저 방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베가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도 물론 아베가 이제 뭐 평창 올림픽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올림픽이고 잘 봤는데 아베가 평창 올림픽하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데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평창 갈게 이러고 있는데 안 와도 돼. 내년 봄에 일본 왕이 교체되는 그 시기에 아마 지금 현재 왕 아키히토가 이제 가나요? 그래서 전 왕의 자격으로 아마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키히토 자체는 전범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세계인들에 대한 반성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네. 아베하고는 완전히 결이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 강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평창 참석을 요청했지만 고노 외무상이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이대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